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가족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참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묵묵히 감당해야 했는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국 누가 진심이고 누가 가면을 쓰고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더군요. 장남이라는 타이틀로 벌어졌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는 어릴 적부터 내 남매를 키우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셨고 전 어린 동생들을 부모님 대신 챙길 때가 많았습니다. 동생들이 너무 많아 어쩔 땐 버겁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께선 제 이런 노력을 항상 잘 알아주셨어요. 늘 저에게 네가 맞으라 고생이구나. 네 덕분에 엄마 아빠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 정말 고맙다 성은아.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곤 했었죠. 어떤 사람은 맞이라는 책임감만 주어지고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고 하는데 전 어릴 적부터 이런 책임감 뒤엔 항상 크고 작은 보상들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동생들도 아끼며 그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되고 남편간 30대 초반에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숙이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선 정말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분들이셨지만 전 특히나 시숙의 아내, 형님을 정말 많이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형님은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나 파김치를 정말 기가 막히게 담그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김치를 담근다고 할 때마다 전 쪼르르 형님 댁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형님,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김치를 잘 담그세요? 진짜 뚝딱뚝딱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옆에서 봐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에이, 동서도 나중에 가면 다 잘해. 난 우리 엄마가 어릴 적부터 음식을 정말 잘했거든. 아마 우리 엄마 손맛 닮아서 그런가 봐. 내가 양념장 비법 좀 알려줄 테니까 동서도 조금씩 해봐. 아마 동선 나보다 더 잘할걸? 알겠습니다. 제가 보조 기가 막히게 할 테니까 형님 꼭 양념장 비법 알려주셔야 돼요. 형님은 정말 말 그대로 형님처럼 절 든든하게 끌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형님이 시부모님께 하는 행동을 볼 때면 정말 옆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요. 한 번은 시모가 몸이 아파 입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 간병도 형님이 다 손수하셨어요. 전 그때 임신 중이라 형님이 절대 전 시모 간병을 안 하게 해주셨고 형님 혼자서 정말 입원 기간 내내 시모를 돌보셨습니다. 그때 시모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 모습을 보고 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형님은요? 네 형님? 아유, 말도 마라. 아까 내가 잠깐 뭐 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사오겠다고 나갔지 뭐냐. 아픈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된다면서. 내가 아주 네 형님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세상, 네 형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니. 여기 다들 부러워서 난리야. 정말 주변에서도 효부가 따로 없다고 할 정도로 형님은 정말 시부모님께도 살뜰하게 잘하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형님과는 반대로 시숙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시댁에서 시숙은 장남이라는 타이틀 아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숙이 그렇게 멋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다 시부모님 지원 때문이었더라고요. 처음엔 시숙이 무슨 이태리 음식점을 열어서 좋은 셰프를 구했다면서 시부모님께 차려달라고 했었는데 다 지원해서 차려놓고 나선 얼마 못 가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초밥집을 열었을 땐 결혼을 했을 때라 제가 직접 오픈식에 간 적도 있었어요.
아주버님 축하드려요. 초밥집 인테리어도 너무 멋지고 잘 될 것 같은데요. 대박 나세요. 아, 재수 씨, 고마워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좀 지원 빵빵하게 해줬으면 좀 더 고급스럽게 딱 완성했을 텐데. 난 아무리 봐도 아쉬운데. 뭐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겠죠, 뭐. 그렇게 오픈을 했던 초밥집도 결국엔 얼마 못 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그게 다 시숙 때문인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가게를 열면 매일같이 출근해서 쓸고 닦고 관리하고 그래야 하는데 시숙은 오픈만 해놓을 뿐 다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탱자탱자 놀기 바빴거든요. 그러니 가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엔 초기에 인테리어 투자를 많이 안 해준 시부모님 탓을 했다는 걸 듣고 전 정말 시숙은 답이 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숙도 시숙이지만 시부모님도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시숙한테 절절 매는지 시숙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냉정하게 잘라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 한식집을 차렸을 때도 시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다는 걸 듣게 된 남편은 대놓고 폭발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이번에 또 형 식당 차려주는데 돈 줬다면서? 아휴, 진짜. 언제까지 형 그렇게 감쌀 거야? 그러면 형 평생 정신 못 차리고 산다니까. 저러고 사는 거 형 탓도 있지만 엄마, 아버지 잘못도 있는 거야. 제발 좀 자꾸 도와주지 마. 혼자서 알아서 살게 냅둬야지. 지금 왜 자꾸 도와주고 있어? 나도 안다, 알아. 아, 그렇지만 저러고 사는 꼴을 보고서 어떻게 부모로서 안 도와주니? 한 번 도와주면 잘하겠다, 정신 차리고 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 그리고 우리가 뭐 네 형 때문에 그러는 거냐? 네 형수랑 조카 생각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아이, 그건 알겠는데 엄마랑 아버지도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형 정신 차리게 좀 호되게 혼내고 그래야지. 다 컸다고 저렇게 멋대로 행동하는데 그냥 냅두면 어쩌자는 거야? 아유, 알았다, 알았어. 이번에만 지원하고 다음엔 정말 지원 안 하마. 그렇게 정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시숙이 사업한다며 시부모님께 거의 4억 정도 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원을 받았을 땐 시부모님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냉정하게 거절을 했었는데 시숙이 또 못 살겠다 어쩐다 하면서 집을 나가는 바람에 결국 시부모님도 시숙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지껏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는지 전 참 시숙을 볼 때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세 번째 식당을 차렸을 땐 제법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 게 사실이더군요. 어느 날 시댁에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형님이 시숙과 이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시숙의 바람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잘하고 성실하고 착한 그 형님을 놔두고 바람을 피운다뇨? 진짜 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제가 형님이었다면 당장 시숙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형님은 조카를 데리고서 친정에 가버렸고 시숙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혼하겠다며 본인이 먼저 떵떵거렸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보다 더 속상해하신 건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형님과 시숙이 이혼을 하고서 시부모님이 걱정돼 시댁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시모가 절 붙잡고 우시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고 과일 팔며 돈 벌고 그렇게 쌓아놓은 걸 하나하나 다 까먹더니만 이젠 그 착한 네 형님까지 네 시숙이 내쫓는구나. 이걸 정말 어쩌면 좋다니. 내 인생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지 원. 어머님, 진정하세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내 업보다, 업보. 정말 시부모님은 세상 성실하고
남들처럼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렇다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시숙이 사고만 치고 다니는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이혼한 형님을 내내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형님을 시숙 몰래 찾아갈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혼한 형님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시모가 조용히 절 시댁으로 부르시더니 부탁을 한번 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둘째야, 오늘 시간 되면 네 형님 좀 보러 갔다 오지 않을래? 우리 손주도 보고 싶고 네 형님 오늘 생일인데 아유 미역국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다. 매해 생일상 차려주기로 했는데 내가 미역국이라도 좀 끓여다 주고 싶구나. 나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네가 같이 좀 가보면 안 되겠니? 네가 형님한테 좀 연락해보면 안 되겠어?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형님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맙다, 고마워. 혼자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냐. 나라도 가서 생일상 조촐하게나마 챙겨줘야지. 그렇게 형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형님이고 시모고 저고 서로 다 얼싸안고 울기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진짜 시숙 하나 때문에 집안이 아주 풍비박살나기 직전이었죠. 그러다 결국 형님과 헤어지더니 시숙은 마지막 세 번째 식당마저도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여지껏 생활이 가능했던 건 형님이 뒤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시숙은 세 번째 식당이 망하고 나서야 형님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형님은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다신 꼴도 보기 싫다는데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시숙은 세 번째 식당을 말아먹고 나서야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했네요. 시댁 상황이 워낙 어지럽다 보니 저희 친정집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엄마, 아빤 항상 저희 시부모님은 걱정하면서 좋은 고기가 있으면 챙겨서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도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성은아, 너도 맞이라서 알겠지만 부모한테 맞이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사위나 네 입장에선 섭섭할 수 있지. 그렇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아무리 맞이가 사골 쳐도 자식은 자식이다. 그러니 시부모님 마음 네가 조금이라도 이해해드려라. 알았어. 나도 속상해서 그러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좋으신 분들인데 유독 아주버님한테만 쩔쩔매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그래. 그래 안다 알어. 근데 어쩌겠니 부모 마음을. 너도 자식 낳아봤으니 알 거 아니야. 이거 사돈댁에 가져다 드려라. 그래도 니들이라도 자주 가서 얼굴 뵈고 그래야 사돈댁도 평안하고 좋은 거야. 그렇게 부모님이 챙겨주신 고기를 시댁에 가져다 드리면 시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게 받으시고 나선 늘 저희 부모님 위해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선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과일을 이것저것 매 철마다 챙겨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시숙이 반성하며 사는 듯 했던 시절은 딱 3년이더라고요. 그날은 시부모님이 과일을 좀 챙겨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시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딱 들어서니 못 보던 구두가 현관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서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시숙과 어떤 여자가 떡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전 옆에서 가만히 앉았는데 들어보니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그건 바로 시숙이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며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였죠.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럼 이 뱃속에 있는 앤 그냥 밖에서 키워?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원룸에서 애 낳고 키울 수가 없다니까. 조금만 도와줘. 우리 지낼 데가 없는데 그럼 어떡해. 네가 받아간 게 얼만데 지낼 데가 없는 걸 왜 우리한테 말해? 네 동생은 한 번도 우리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오히려 이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도 보내고 어? 그리고 네 재수신 이렇게 매번 우리 찾아와가지고 챙기는데 넌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니?
차라리 날 죽여라. 어? 날 아예 팔아가지고 니들 집을 사든 뭘 하든 해. 아이, 엄마. 나 진짜 정신 많이 차렸어. 제발 좀 뱃속에 애도 있는데 좀 도와주라.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그래. 이 사람도 임신해서 일도 못하고 나도 지금 벌이도 마땅치 않고 좀 도와줘. 그러면서 엉엉 울며 부탁하는 시숙과 그 옆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는 시숙이 데리고 온 여자를 보면서 전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미 시숙은 그전부터 결혼하겠다, 도와달라 이것저것 많이 부탁을 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렇지만 그동안 시부모님은 다 안 된다며 딱 잘랐었는데 그날 마침 시숙이 직접 찾아와 울며 불며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시부모님은 그냥 밖으로 다 내쫓고 절대 안 된다며 딱 잘라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식구들이 시댁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시모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형이 있잖니? 아유, 우리도 안 도와주려고 그렇게 다 매정하게 잘라냈는데 어쩌겠어. 뱃속에 애까지 있다는데 그래서 그냥 1억 줘버렸다. 뭐? 엄마,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형 또 도와주면 정신 못 차리고 더 달라. 더 해달라. 분명 그럴 거라고 했지? 아니, 어쩌자고 그걸 또 도와줘? 아유, 진짜. 그럼 어쩌니?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애가 나온다는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어? 답 없는 아들 둔 부모가 뭘 어쩌겠니? 그래도 앞으로는 절대 더는 지원 못 해준다고 했다. 뭘 더 안 해줘, 뭘. 형이 해달라는 거 지금 다 해주고 있구만. 아유, 속 터져, 진짜. 엄마, 아버지도 이제 진짜 도와주지 마. 형이 딱 기댈 언덕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라니까? 뭐 자기가 이렇게 하면 도와주겠거니 해서 저러는 거야. 앞으로는 절대 안 돼. 알았지? 심지어 시부모님은 조카 양육비까지 매달 60만 원을 형님께 보내주고 있었어요. 과일 장사를 하시면서 번 돈에서 꼬박꼬박 보내는 걸 알고선 저도 정말 시숙에 대해 없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되고 나니 진짜 형이라는 인간을 꼴도 보기 싫어했어요. 어쩔 수 없이 명절에 한번 볼 때면 매번 시숙이랑 크게 다투곤 했습니다. 형, 진짜 좀 엄마랑 아버지한테 제발 손 좀 그만 벌려. 엄마랑 아버지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연세가 70이 다 되셨어. 몰라? 이젠 일도 좀 쉬고 여행도 다니시고 노후도 좀 즐기시고 해야지. 정말 형, 내가 동생으로서 이렇게 부탁할게. 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난 큰아들이야. 이 집 장남이라고 장남. 그 정도 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배 아프면 네가 나보다 더 빨리 태어나든가. 그렇게 시숙이 말하면 새로운 형님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두 사람은 말 그대로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특히나 새 형님은 시숙과 똑같았어요. 자기가 첫째 며느리니까 그 우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절 누르려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하루는 시댁에서 김장을 하던 날이었어요. 그날 새형님도 시댁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옷차림이 보통 김장을 한다고 하면 편하게 뭐 묻어도 되는 옷을 입지 않나요? 새형님은 새하얀 블라우스를 떡하니 입고 왔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왔니? 근데 네 옷이 김치 양념 튈 텐데. 괜찮아요. 조심해서 하면 되죠, 뭐. 그런데 제가 김장을 하고 김치를 통에 넣으면서 양념이 좀 튀었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새형님이 화들짝 놀라더니 아주 소리소리를 치는데 앞에서 진짜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동서, 아니 이거 하나 똑바로 못 담아? 아우, 김치 양념 한 번 베이면 잘 안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김장하는데 흰 블라우스를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뭐? 동서, 지금 나한테 말한 거야? 어디서 위아래도 없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양념이 튀었으면
죄송하다, 잘못했다, 머리 조아려야지.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뭐 하는 짓이야? 뭐라고요? 아까부터 진짜 김장을 도와주러 왔으면 도와줘야지. 옷에 튈까봐 뭐 하나 제대로 안 하고 계속 옆에서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이 김치통도 형님이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직접 담으시면 될 걸. 저보고 담아라 담아라 해서 담았더니만. 뭐라고요? 뭐? 동서 지금 내가 새 식구라고 텃세 부리는 거야 뭐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장남 아낸데 형님 대접을 해줘야지.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마치 저한테 꼬투리 하나 잘 걸렸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 정말 시숙이나 새형님이나 답도 없다 싶었습니다. 중간에서 난감해하는 건 시모뿐이었어요. 새형님은 김치통이 딱 채워지자마자 애를 봐야 한다며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서만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치우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시모는 너무나 미안해 하셨습니다. 애미야, 네가 참아라. 쟤 놓지도 말라고 한 건데 굳이 오겠다고 하더니만 기어코 이 난리를 피고 가는구나. 아유, 둘이 아주 똑같아.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자꾸 아주버님네 챙겨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잖아요. 그래, 알았다. 잘할 거라 믿은 내가 잘못이다. 미안하구나 정말. 그 뒤부턴 더 이상 시부모님도 시숙네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도와달라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저번에 도와줬던 게 끝이라면서 냉정히 잘랐다고 시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들어보니 시숙은 결혼하고 나서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거의 반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형님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가 2살이 되었을 때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갑자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야, 아유 어떡하니? 네 시숙이, 아휴, 네 시숙이 글쎄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단다. 아, 이걸 어쩌냐? 네? 사고가 나요? 그래, 일단 지금 좀 와줄 수 있겠니? 같이 병원 좀 가다오. 배달하다가 눈길에 넘어졌댄다. 전 다급하게 차를 끌고 시모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숙은 다리 한쪽을 전부 다 깁스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전 그게 또 빌미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시숙과 새형님은 할 말이 있다면서 치료를 다 끝내고 다 같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숙과 새형님이 시부모님께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장남, 큰아들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심장이 놀랐는지 몰라요. 이제 저희 또 어떻게 해요? 기준이 넌 오토바이 그거 잘 타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또 오토바이를 탔어? 이제 다리까지 다치고 어쩌려고 그래? 시모는 속상한 마음에 시숙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버진 나 이제 지원도 안 해준다는데 그럼 어떡해? 돈도 안 주고 애 분유값도 벌고 키우려고 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차라리 내가 사고 나서 잘못돼서 하늘나라라도 갔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와서 우리 아내랑 애는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원통해. 아휴, 당신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당신이 그런 말하면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얼른 잘못했다고 해. 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앞세울 수가 있어? 아니야. 나 같은 아들은 이렇게라도 떠나야지. 내가 눈 딱 떴을 때 얼마나 한숨이 나왔는지 알아? 차라리 가버릴 걸. 차라리 가버렸으면 좋았을 걸. 여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님, 이 사람 좀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시숙과 새형님 둘이서 얼싸안고 엉엉 우는데 솔직히 전 옆에서 눈물이 찔끔도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는데
역시나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시모가 시숙과 세영님이 하는 말을 듣더니 기겁을 하며 말리니까 그때서야 두 사람은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 어찌해. 아, 그러지 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 엄마, 아들이 이렇게 계속 배달만 하다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 맞아요,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장남이 이렇게 다치기까지 했는데 그냥 두실 거예요? 저도 너무 걱정되고 좀 안정적인 걸 찾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좀 받은 프랜차이즈 족발집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 시작하려고 돈 조금씩 모으고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막힌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맞아, 엄마. 나 진짜 이번엔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할게. 뻘짓 안 하고 술도 끊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줄게. 엄마 큰아들 예전에 그 망나니 아니야. 그래요, 어머님. 저희 진짜 열심히 일할게요. 정말 가게 그것만 차려주시면 제가 어머님 아버님도 모시고 살게요. 그러면서 장남 며느리로서 제가 정말 잘할게요. 네? 그러면서 시모의 발목을 잡고 울며 불며 얘기를 하는데 전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시모는 역시나 시숙과 세영님이 애걸복걸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남편이 나서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도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시댁에 와선 극구 반대를 했어요. 엄마, 안 돼. 절대 안 돼. 딱 봐도 모르겠어? 형이나 형순이 완전 악어의 눈물 흘리는 거야. 제발 좀 속지 마.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또 돈 달라는 건데 엄마가 흔들리면 어떡해. 그러면 어쩌니? 배달 일이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또 사고 나면 어쩌냐고. 그리고 지금 네 조카, 우리 손주 굶길 일 있어? 네 형은 다리 다쳐서 일도 못하고 네 형순 조카 키우느라 일도 못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하고 살았겠냐. 아휴, 안 봐도 뻔하지. 아니, 그걸 왜 엄마가 또 부담을 해. 밖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배달 일 안 하고 다른 일 해도 되는 거잖아. 하루에 일용직만 나가도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본인들이 일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의지가 없어서. 아휴, 그러니까 말이다. 안 보이면 걱정되고 또 보이면 꼴보기 싫고 엄마랑 아빠도 아주 그냥 환장하겠다, 환장하겠어. 아휴. 그렇지만 결국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시부모님은 시숙네에게 1억을 또 보태주셨어요. 그런데 그 새형님이 얼마나 여우 같았는지 아세요? 그 1억을 빌려주자마자 초반엔 엄청 알랑방길 끼면서 시모 옆에서 살랑살랑 간신배처럼 구는데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니께 충성을 다할게요. 이거 어머님 건강 챙기시라고 제가 영양제 좀 사왔어요. 앞으로 이거 드시면서 꼭 건강 챙기세요. 저희가 족발집 잘 되면 꼭꼭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게요. 동서, 동선 진짜 마음 편해졌겠다. 내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산다 하면 동선에는 부담 덜 할 거 아니야. 땡 잡았네, 땡 잡았어. 시모도 옆에서 그러는 새형님을 볼 때마다 한숨만 쉬셨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냥 앞으론 시숙네가 잘 살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렇게 족발집 프랜차이즈를 차리고 난 시숙네는 처음엔 자주 시댁에 가고 정말로 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시댁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부께서 과일 장사를 하시다가 심한 목 뒤통증과 어지럼증, 구역감을 느껴 응급실로 향했는데 척추 동맥 박리라고 해서 혈관성 질환이 생긴 거였습니다. 시모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서 저와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딱 들어가 보니 얼마나 놀라셨는지 얼굴이 새하얘진 시모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버님은요? 지금 검사 들어갔다. 아휴, 이게 웬일이라니. 갑자기 아침부터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더니만
아휴, 별일 없겠지?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님 일단 앉아서 진정하시고 애 아빠가 지금 상황 알아보러 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네 시아버지 쓰러지니까 당장 니들만 생각나더구나. 어쩜 좋니? 네 시아버지 큰일 생기면 난 어쩜 좋니?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다행히 빠르게 CT를 찍고 피 검사도 하면서 확인을 했을 때 시부에게 뇌출혈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처치를 빠르게 한 덕분에 시부는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시수가 새형님은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장사가 끝나야 오겠다는 황당한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어떻게 부모가 아픈데 그럴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형님은 자정이 다 된 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숙은 본인 다리가 다쳐서 아프다며 꼴도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뒤늦게 와선 그 저녁에 병실에서 오열하며 말을 하는데 아우, 정말 시부모님만 아니었으면 상종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새형님과 병실 밖 대기실에서 의자에 앉아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전 솔직히 새형님의 태도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왜 안 왔는데요? 다리 깁스도 다 풀었다던데요. 그이가 다리가 많이 아파. 지금 여기 올 상황이 아니니까 안 왔지. 아무리 그래도요. 아니, 아버지가 아프신데 당장 달려와도 모자랄 판에. 그나저나 형님은 1억만 해주시면 시부모님 모신다면서요. 근데 왜 안 모시는 건데요? 평생 그렇게 형님 대우 해달라고 하면서 이게 형님 모습인가요? 또, 동서, 또 말대꾸한다. 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시부모님 어떻게 모시냐? 그땐 가게 차려하니까 입 바른 소리 한 거 동서 몰라? 다 알면서 왜 모르는 척이야? 저는 새형님의 말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역시 나는 역시나였어요. 그때 눈물이 진짜로 악어의 눈물이었던 거였죠. 정말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리신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뭐? 참, 동서 말이 좀 짧다. 뭐 또 해보자는 거야? 나 장남 아내야. 장남 아내. 그리고 난 원래 누구 병수발이라든지 누구 모시고 사는 취향이 아니야. 정 모시고 싶으면 동서가 모셔. 시부모님하고 아주 찰떡궁합이잖아. 난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거든.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크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저와 새형님이 하는 얘기를 뒤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였죠. 너, 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어?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농담이었어요. 농담. 농담? 그럼 너 우리 모신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니? 거짓말이었어? 아니요. 농담이라니까요. 그래? 그럼 너 오늘부터 당장 네가 우리 집 와서 네 시애비 모셔라. 네가 돈만 해주면 우리 모시고 산다면서? 오늘부터 네가 우리 모시고 살아. 네? 아니, 어머님 저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모시고 살아요? 이게 진짜 한 입으로 두 말하기야? 아니, 어떻게 네가 우리를 속여? 1억 받아놓고선 입 싹 닫는 거야? 나 진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는지. 우리 안 모실 거면 다시 그 돈 돌려줘. 내놓으라고. 아니요, 어머님.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사람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못 줘요, 못 줘. 죄송하지만 저 가볼게요. 저 내일 장사해야 돼서요. 새형님은 시모가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 기겁을 하더니 바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턴 병원으로 오지도 않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내내 받지도 않더라고요. 새형님뿐만 아니라 시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퇴근하고 바로 병원에 가 시부 간호도 해드리고 퇴근하고 난 후에는 간병을 해드렸어요. 뇌출혈이나 다른 이상 징후는 없지만 약물 치료도 좀 받아야 하고 경과도 지켜봐야 해서 병원에 자주 가야 했거든요. 운전을 못 하시는 시몰 대신에 제가 직접 시부를 모시고 병원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점점 시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사실 시부께서 75세였기 때문에 연세도 많으시다 보니 저나 남편 시모께서 정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진짜 다행히도 한 7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슬슬 일상생활을 잘 하실 정도로 회복이 되시더군요. 새형님이나 시숙은 그 7개월 동안 슬쩍 한 번씩만 얼굴을 내밀고 금방 집에 가곤 했지만 그때마다 시모의 표정도 좋지 않고 시부도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저희를 부르더니 깜짝 선언을 하셨어요. 나 이제 과일 장사 안 할란다. 내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그만해야지.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이젠 좀 쉬시면서 아버님이랑 노후도 즐기시고 그러셔야죠. 그래서 말인데 난 이 시부랑 같이 해서 공기 좋은 곳에 귀농할까 생각 중이다. 네? 귀농이요? 갑자기 왜? 네 시부나 나나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이미 다 알아봤고 이사갈 결정도 다 했어. 둘째야 고맙다. 네 덕분에 네 시애비가 건강도 찾고 이젠 혼자서도 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네 덕분. 내가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아유, 뭘요. 전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시모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곤 손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왈칵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 역시 그저 제 부모라 생각하고 자란 것 뿐이었는데 솔직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힘듦을 다 알아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한 가지 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이 집은 너희한테 주려고 한다. 니들한테 증여할 거니까 서류나 뭐 이런 거 준비해다오. 네? 저희한테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귀농하시면서 여유자금도 가지고 가시고 노후자금으로 쓰셔야죠. 아니다. 그동안 너희 고생 많았다. 그리고 너희한테 정말 많이 미안했다. 니들 결혼 생활 10년 하면서 언제 한번 우리한테 손을 벌려봤니 뭐랬니. 네 시숙한테 들어간 돈만 해도 아마 이 집값은 될 거다. 니들한테도 똑같이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이 집을 증여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받아다오. 그렇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야 과일 가게 정리한 거며 모아둔 돈이며 상가랑 다 처분하고 이것저것 해서 살 수 있어. 그러니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딱 우리 쓸 만큼만 있어야 네 시숙네도 앞으로 쓸데없이 또 돈 달라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걔넨 정말 우리 부모가 아니라 돈으로밖에 안 본다. 그러니 나도 똑같이 행동해야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둘째 니가 고생 참 많았다. 우리가 너희한테 뭘 해줘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남아있어 참 다행인 것 같구나.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둘째야. 그러더니 정말로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그 집을 증여하시고선 서쪽 지방으로 귀농을 가셨습니다. 평소에도 귀농하시고 싶다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시부께서 전부터 한지에 한자를 쓰는 걸 취미생활로 하셨는데 그동안은 먹고 살기 위해 하시지 못했지만 한번 건강을 잃고 나서부턴 그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시면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사시고 싶다며 그렇게 두 분은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저희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시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 추억이 쌓인 집이라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길래 남편의 뜻을 따른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서 역시나 뻔뻔한 두 사람이 찾아왔더군요. 바로 시숙과 세영님이요. 시부모님이 이사 가기 전까지도 교류를 잘 안 하고 있었으니 가는지 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날은 시숙과 세영님이 아주 문이 부서질 듯 뻥뻥 밖에서 차대면서 문을 열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야, 문 열어, 문! 문 열라고! 그냥 초인종 누르고 문 열어주면 들어오면 될 것을 처음부터 문을 뻥뻥 차면서 소리를 치는 게 마치 저희 보고 겁먹으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전 태연하게 문을 열었고 밖에서 씩씩대며 시숙과 세영님이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재수 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아무리 그래도 형제끼리 상의하게 했어야지.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이 집을 홀라당 차지하냐고요? 경준이 너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맞아요, 서방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동서도 진짜 웃긴다. 나보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어쩌라 훈계란 훈계는 다 하더니 뒤에서 이렇게 여우짓 하고 있었어? 어머님, 아버님 우리 전화도 안 받고 홀라당 가버리시고 그럼 동서가 나한테라도 전화해서 말했어야지. 여우짓이요? 형님이 하신 게 여우짓이죠. 그리고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여기 몇 번이나 오셨어요? 매번 가게 바쁘다고 한 번 집에도 안 오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사 준비하는 것도 모르시죠? 제가 말을 안 했다고요? 말을 안 해도 어떻게 부모님이 이사 가는 걸 모릅니까? 저한테 소식 듣는 게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하셨어요? 뭐? 아니 그게 우리도 바쁘니까 그렇지. 식당 하면 어디 쉴 수 있는 줄 알아? 내내 사무실 책상 앞에서 앉아있는 동서가 뭘 알아?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새형님을 보면서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온갖 핑계에 자기 방어만 하는 꼴이 너무 우습더라고요. 아, 그렇게 쉴 틈 없으신 분들이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건 잘하시고 SNS에 사진 올리는 건 잘하시나 보네요. 아프신 시아버지 한번 돌볼 시간은 없으시면서. 아, 시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는 거 형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왜 안 지키세요? 저는 이 집 받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형님은 대체 뭐 하셨는데요? 아주버님은 뭐 하셨고요? 여기 오신 김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각자 뭐 했는지, 얼마나 여태껏 지원을 받았었는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뭘, 뭘 또 계산기를 두드려. 왜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딱 봐도 아주버님이 받으신 게 훨씬 많으신데 어디 한번 공평하게 나눠보자고요. 네? 그래야 형제끼리 분란도 안 생기고 공평하죠. 안 그래요?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 시숙과 세영님은 당황해했습니다. 솔직히 받은 거 금액으로만 따져본다면 시숙이 여태껏 받은 게 훨씬 더 많은데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는 게 더 웃긴 얘기일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들도 그걸 다 알고 있으니 그때부턴 웃기게도 시숙과 세영님 둘이서 막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이 집이 얼마짜린데 우린 그 족발집 하나 먹고 떨어졌네. 아니 어머님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이 그러니까 당신이 잘했어야지. 내가 장사할 테니까 당신 아버지 병수발 들라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었어? 어? 아니 내 부모야? 네 부모면서 왜 나한테 그래? 네가 했어야지 네가. 뭐? 너? 너 지금 말 다 했어? 다 했냐고? 아유, 아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뭐 한 주먹거리? 야, 해봐. 어디 해보라고. 누구 대신해서 족발집 차려달라고 온갖 아양을 다 부렸는데 해보라고 해. 그러면서 둘이 막 싸우는데 진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결국
분노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둘 다 나가. 어디서 큰 소리야? 싸울 거면 너희 집 가서 싸워. 형이면 제발 형처럼 굴어. 창피하지도 않아? 어떻게 동생한테 뭐라도 하나 더 뜯어내려고 아우성이야? 진짜 내가 창피해서 정말.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뭔지 알아? 바로 네 동생으로 태어난 거야. 다신 여기 오지 마. 알았어? 여기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남편은 시숙과 새형님 두 사람을 문 밖으로 내쫓고 말았습니다. 시숙과 새형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소리를 쳤어요. 해야 문 열어. 야 김경준 너. 내가 가만 안 둬? 문 열라고 이 문. 그렇게 한참을 문을 두드리던 시숙과 새형님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찾아왔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딱 잘라냈어요.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면 시부모님께 말을 해 부양료 소송까지 할 거라고 으름장을 내자 돈 뜯길까봐 걱정한 시숙과 새형님은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기는 내외 아닌가요? 어쩜 둘이 똑같은지. 들어보니 시숙네 족발집은 장사도 잘 안 되고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돈 욕심만 드글드글한 두 내외가 하는데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부모도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고객도 다 돈으로만 보이겠죠. 이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둘이서 알아서 앞길을 헤쳐나가야 될 겁니다. 제발 부디 둘이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기만 기원하고 있네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사시고 계세요. 저희도 자주 찾아가곤 하는데 가는 길은 좀 고되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시부모님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뿌듯하답니다. 시부모님 댁에 갈 때면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수박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는데 저희도 너무너무 좋지만 특히나 저희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옆엔 작은 하천이 있어서 고기도 잡을 때도 있고 여름엔 시원하게 수영도 할 수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애들이 시부모님께 다녀올 때마다 막 저희한테 조를 때도 있답니다. 엄마, 아빠, 나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 나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어? 고기도 잡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아이고, 우리 손주. 이 할미 할비랑 살고 싶어? 예쁜 내 강아지. 자주자주 놀러와. 방학하면 또 오면 되지. 할미도 여기가 너무너무 좋다. 나중에 우리 손주 손녀 더 크면 방학마다 와서 자고 가렴. 진짜 할머니? 진짜 나 방학마다 와서 놀다 가도 돼요? 그럼 우리 손주 위해서 할미가 옥수수랑 수박이랑 다 심어놔야 되겠네. 그렇게 저희는 늘 하하호호 웃으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귀농하시고 너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시부께서 병원에 가실 때도 이젠 저희 집에 며칠 지내시지도 않고 바로 집에 가버리시니 저희가 더 서운할 지경이랍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5월 달이 어버이날이라 그때도 한 번 더 찾아뵐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양가 부모님이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부께서 그렇게 몸이 아프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말 부모님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그전까진 매일 저희 곁에 부모님이 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이 먹는 것처럼 양가 부모님들도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을 하고 나니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간다는 게 너무 아쉽고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뵙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후회만 남을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자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고 즐겁게 지내면 나중에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추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변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